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재보복 공격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이제 다시 관심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최남단에 있는 라파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을 위해서 조만간 하마스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안보 지원 예산안을 처리하며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보복 공격하는 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특히 가자 지구 그중에서도 라파 지역에서는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습이 거의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라파 지구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해서 감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큰 틀에서 라파 지구의 그 공격은 일단 그 가자 지구 전쟁에서 확실하게 우세를 잡기 위해 마지막 남은 보루죠. 그 라파 지구에 그 하마스의 잔당 지도부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현재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인질 문제 협상은 공전 상태가 돼 있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끝까지 하마스를 몰아붙여서 결국 힘에 의한 그런 승리를 쟁취하고 그것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인질들을 석방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라파가 마지막 남은 가자 지구의 지역인데 국제사회의 우려가 매우 크죠. 네. 왜냐하면 여기 한 130만 정도의 피난민들이 옮겨져 있다 하지만 또 여기도 일종의 도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직접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간다면 이 시가전의 양상이 벌어질 것이고 좁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미국을 비롯해서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고 이 라파의 최종적인 공격에 대해서 좀 이따 좀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만 미국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상당히 좀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만류를 하고 있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의 지금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입장이 좀 강경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이전부터 매우 강경했고 예. 그리고 처음에 그 가자 전쟁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서부터 미국은 사실은 이런 식의 가자 전쟁을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서 직접적인 군사적인 작전을 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2001년 9.11 테러를 경험을 했고 비슷한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미국이 당시에 이라크에 직접 또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20년 전쟁에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에 했던 하마스의 테러가 분명합니다. 민간인들을 그렇게 사실상 살상한 그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인 건 분명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응은 좀 시간을 두고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그때부터 네타냐후 총리의 기본적인 입장 그리고 다수의 이스라엘 그 국민들도 그만큼 자신들이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회에 하마스는 확실히 척결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가자로 들어간 지 벌써 200일,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예. 국제사회에서 다 이미 충분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규모 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라는 위협 세력을 없애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 워낙 이전부터 네타냐후 총리의 그 국내 지지 기반이 여러 가지 있었고 스캔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와 또 연계돼서 이런 작전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에 한 105명 정도 인질 석방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추가 인질 석방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 재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질 석방, 추가 교환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어서 인질 관련 부분은 어떻게 좀 그 중동 국가에서 나름대로 중재를 해서 그 휴전 협정이라든지 인지 협상 같은 것을 계속 해보려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몇 번 모여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잠깐의 휴전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그럼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네타냐후의 입장 또 그 현재 이스라엘의 전시 내각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고 또 네타냐후 정부 자체가 매우 우익의 강경한 정부의 그런 이 기본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하마스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겠다라는 그 최종 목표까지는 분명히 갈 가능성이 있고 그 와중에
그것을 통해서 그 인질 석방을 노리고 있다. 근데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꽤 큽니다. 결국 특히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여 명이 석방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숫자의 인질들의 생사 또 안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만 하는 것이 과연 인질의 석방과 안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라파의 결국 마지막 남은 말씀드린 보루인데 거기에 군사 작전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란의 어떤 공격에 재보복도 감행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는 좀 그 소강 상태인 것은 맞죠. 그 서로 간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더 이상 확전되는 것을 원치 않은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퇴로를 뭔가를 퇴로를 찾는 그런 모습 혹은 이제 출구 전략 측면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뭐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이란 굉장히 오랫동안 적성국의 입장을 갖고 있는 이 두 국가가 서로의 본토를 공격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레드라인이 금지선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다만 말씀드린 소강 상태로 일단 뭐 이스라엘과 이란도 더 이상 확전을 원치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이 일단 가자 전쟁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마스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목적인데 그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최우선 과제인 거죠. 예. 그런데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이 저는 작동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그 보복 공격을 가했는데 이게 상당히 제한적인 공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는 역시 미국과 서방 세계가 거기에 대해서 만류한 것이 일정 수준 작동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란 같은 입장에도 이란도 뭐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스라엘과 대규모 확전을 원치는 않죠. 왜냐하면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핵 보유국을 상대로 재래식 전쟁을 확전하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새벽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그 나탄즈 인근의 방공 시스템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나탄즈를 보니까 우라늄 농축수설이 있고 또 핵연료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근의 방공 시스템을 공격했다는 거는 언제든 이렇게 핵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스파한 주에 있는 나탄즈라는 그 우라늄 농축 시설 거기가 이란의 핵 관련된 시설이 다 모여 있는 핵심 시설이죠.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만큼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군사적인 대비가 돼 있고 특히 방공망이 이스라엘이 워낙 뭐 그 전에도 그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공망이 잘 돼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이게 아직 확실한 것은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습 사실 자체를. 그렇지만 서방에서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에 분명히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다. 그리고 F-35로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 우리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미사일 3발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나탄즈에 있는 방공망이 무력화됐다라는 것까지는 뭐 일정 수준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이스라엘이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제한적 공격을 했지만 저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란이 갖고 있는 방공망을 다 뚫고 더군다나 이란의 가장 핵심 시설인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과 어떻게 보면 의지까지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사실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궁금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두 국가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격추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란의 경우도 뭐 다른 어떤 뭐 엄포를 낸다던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국가 모두 공식화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퇴로를 서로 열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주고받기식의 그런 본토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자신들의 공격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란의 핵심 시설을 파괴했는지를 밝혀버리면
그러면 이란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것은 뭐 암묵적 서로 동의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또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밝힐 수 없는 것이 말씀 나눈 것처럼 자신들의 방공망이 뚫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이란에게 대한 그 목표로 해서 그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준 거지 세계 특히 이것을 말리고 있는 확전을 원치 않는 미국을 향해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제한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중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F-35를 통해서 만약 공격한 것이 확실하다면 미사일 3발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네네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 F-35를 이란이 결국 방공망과 레이더에서 전혀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우리도 F-35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F-35가 실질적으로 상대국에 가서 핵심 시설을 공격한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약 360기의 드론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네. 무려 99%가 격추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란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군사기지, 특히 그 공군기지를 타격을 해서 뭐 30여 명의 사망자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확인은 되지 않고요. 저는 그 이란의 어떤 그런 여론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뉴스를 완전히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이른바 그 좌파 언론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든 걸 취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정말 이스라엘에서 그런 피해가 있었다라면 그것은 언론에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 99%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맞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떻게 보면 이란이 훨씬 많은 360기의 거의 대규모의 공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전혀 거의 안 봤다라고 반면에 이쪽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F-35 전투기고 미사일 3발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명백하게 그들을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거니까 양측의 군사력의 차이가 이번에 좀 보였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은 없어서 그림자 전쟁이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본토에 대한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의 규칙이 조금 바뀌었다 혹은 금기가 깨어졌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죠. 이른바 금지선을 넘은 거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림자 전쟁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간에도 이란의 핵심 시설이라든지 이란의 뭐 군 요인이라든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장군들을 여러 형태로 자신들이 공격을 해서 제거를 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것이 본인들의 소행이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전쟁이라고 얘기한 게 팔레스타인에 지금 있는 하마스라든지 아니면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또 그리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시리아 정부군 이게 다 시아 벨트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림자 전쟁 혹은 영어로 이제 프록시 워라고 해서 그런 대리인을 내세운 전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서로 간에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일종의 그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못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안 때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다시 바꿔보면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대규모 전면전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게 작은 전쟁이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기가 되면서 점점 확전이 돼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열려 있다. 근데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과연 핵 보유국을 상대로 재래식 전력에서도 사실상 열세에 있는 이란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군사적인 공세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그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네. 이번에도 보여준 것처럼 군사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심각한 문제에 들어간다면 이건 미국이 분명히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우려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변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네타냐후 총리의 그 변수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뉴욕 타임스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봤더니 이번에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그런 상황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이 극우 성향 아까 말씀드린 연립 정부 지지율이 여전히 야당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지난해 10월보다는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네타냐후 개인 지지율도 이게 뉴욕 타임스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만 37%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이벌로 알려진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와의 차이가 5% 정도.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이게 낮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이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70% 이상이 확전을 원치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 네타냐후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그러네요. 가능성도 예.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그 생각합니다. 여러 변수들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모습이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한반도에 미치는 그 파장과 영향도 우리가 좀 많이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형태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하는 형태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미사일 방어망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또 미국과 유사한 그런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99%를 성공했다. 물론 이것은 그 매우 다른 전장 환경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은 워낙 이게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란에서 날아오는 건 1000km 이상 날아오는 거고 또 3일 전에 이미 이란의 이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을 사실상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알고 있어서 대비 시간이 있었죠. 그렇지만 남북 간에는 그렇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쏘거나 공격을 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함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역으로 아까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F-35라는 것은 한국을 포함해서 이스라엘까지 4개국인가 5개국밖에 갖고 있지 않은 스텔스 첨단 전투기입니다. 미국이 예. 정말 최우방국, 최동맹국한테만 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유사시에 필요한 북한의 핵심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이번에 보여줬다. 왜냐하면 방공망 시스템도 이란과 또 북한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방공망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능력은 있다. 좀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 아마 북한이 이번에 그 중동 정책을 매우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확전이 되는 것을 북한은 더 바라겠죠. 확전이 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다시 한번 중동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쪽 인도 태평양이나 한반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상대적 그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은 이란을 하나의 자신들과 함께 미국에 대응하는 반제 자주의 핵심 국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편을 듦으로써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어떤 진영을 구축하는 그런 면도 좀 더 드러날 수 있겠죠. 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미국 하원이 이스라엘과 또 우크라이나, 대만을 지원하는 안보 예산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수개월간 안 되다가 갑자기 통과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통과된 부분 아무래도 좀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통과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지원이 현재 줄어든 상태라서 전장에서의 우크라이나가 일종 약간 열세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뭐 꽤 오랜 기간 이것을 시간을 끌었죠. 왜냐하면 공화당 내에서 뭐 잘 알려졌습니다만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핵심 의원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계속해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개별 법안으로 나눠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따로 하고 또 이스라엘 안보 지원 따로 하고 여기에 틱톡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표가 112표가 나왔습니다. 하원에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표가 58표. 그러니까 이 반대표를 보면 그간에 이것이 왜 통과가 안 됐느냐를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럼프의 그런 그 정책을 따르는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근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전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거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 군부대에 대한 또 제재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쪽에서는 지원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제재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부대가 네차 야후다 대대라고 불리는데요. 이번에 그 가자 지구의 전쟁이나 아니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과는 좀 별개의 문제로 그 전에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초정통파 유대 교도로 그 구성된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부대가 잘 받지 않는 그 젊은 급진 우파 정착민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서한지구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의 인권을 유리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번에 제재가 되고, 근데 이 대대 자체도 이제 더 이상 그 서한지구에 있지 않고 골란고원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상징성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인도주의적인 재앙을 가져오는 가자 전쟁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간에는 뭐 계속해서 그 경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나 톨리 블링컨 국무장관의 그 구두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조치에 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은 미국이 그 이스라엘에 하고 있는 가자 전쟁에 대해서 일정 수준 반대한다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보여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징성 측면에서의 의미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